4년 전이죠.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대선 캠프가 지금 야당의 인재풀이 됐습니다. 오늘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저희 YTN의 객원 해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지낸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우선 조응천 전 비서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직접 식당에도 여러 번 찾아가고 해서 영입을 성사시켰다고 하는데요. 이게 더민주 입장에서는 묘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악수가 될 것인지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묘수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조응천 전 비서관 하면 뭐 지지난해 온통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었던 인물이잖아요. 네, 네. 뭐 지난해 이제 무죄 선고가 1심에서 나왔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정치라는 게 일단 상대방을 저격하는 거니까 그 현실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어느 접점에 있는 게 정치라고 본다면 이해가 가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이제 야기시킬 수가 있고 이 선거 구도에서 말이죠. 야당으로서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직 정권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글쎄 저도 이런 말하기 대단히 조심스러운데요. 금도하고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서 예. 뭐 선거 전략적으로는 뭐 상당히 이제 야권 지지자들에게 어떤 호응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역시 그것도 다른 변수와 같이 아우러져야지 뭐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겠는데 네네. 적어도 그런 근거에서 예. 적어도 묘수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예. 뭐 악수까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역시 묘수나 악수나 양쪽 다 점수를 주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 주위에서는 교수님 주위에서는 뭐라고들 제 주위에선 솔직히 대체적으로 좀 정치의 상도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는 반응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네. 정치에도 좀 도의는 있어야 되는데. 네, 뭐 금도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네. 네.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는 아직 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일반의 예상대로 그것이 어떤 이제 뭐 박근혜 정부의 어떤 내밀한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뭐 폭로한다거나 저격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물론 뭐 일부 이제 야당 지지층 내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뭐 통쾌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유권자들 눈에 볼 때 과연 그런 것들이 좀 상식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계속 야당들이 진행해온 이제 영입이라는 문제에서 영입보다는 뭐 망명이나 귀순에 가까운 게 아니라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예. 망명이나 귀순. 제가 이번 선거 전국을 보면서요. 어느 선거 때나 다 있었던 현상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뭐 질문 안 한 거를 제가 또 말씀드려서 좀 이상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예. 설명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역시 뭐 선거는 뭐 어떤 새정치도 좋고 다 좋은데 당사자들로서는 당선이 최고죠. 최고의 덕목일 수밖에 없겠죠. 굳이 뭐 마키아벨리의 뭐 군주론을 우리가 인용하지 않더라도 뭐 그런데 최소한도 제가 이 영화 대사를 하나 인용을 하면 이게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왜 그 주인공이 했던 대사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느냐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것과 직접 연관된 말은 아닌데 예, 뭐 예. 가오가 일본 말이긴 합니다만 대사를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건데 정치인들이 최소한의 좀 가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선도 좋고 또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철학을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탈당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뭐 정치라는 게 꼭 한 당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최근에 여야를 넘나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보면 굳이 인물들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은 얘기하셨는데. 두 명은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예, 예.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야당을 지지하건 여당을 지지하건. 그렇다면 이러한 전반적인 현상이 정치에 대한 허무주의라든지 정치를 희화화시킨다든지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정치를 예능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정치가 이제 조금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예. 예. 조응천, 조경태 이 두 사례는 도의에서 좀 넘어섰다. 네. 예. 아까 그 저격수 역할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본인은 뭐 그건 안 하겠다고 오늘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금도를 지켜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공직에서 얻었던 비밀은 또 얘기하지 않는 게 직업상의 또 윤리 아니겠습니까? 뭐 본인도 아마 그러한 것들은 알 거예요, 아마. 단지 중요한 건 이제 선거가 진행되면서 조응천 전 비서관의 의도라든지 야당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청와대 문건 유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떤 정책이나 노선을 둘러싼 그런 쟁투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려가 좀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그 지금 사는 데하고 뭐 그 음식점 했었던 데가 마포라서 마포갑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뭐 지역에 어디에 출마하느냐보다는 아무래도 결국 조응천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그 야당으로 이제 결국 이렇게 당을 옮겨서 뭐 당을 옮긴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입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더 주목을 받을 것이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근데 결국 본인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저격 역할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과연 이제 그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 영입을 한 이유가 그럼 조응천 전 비서관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이라든가 어떤 뭐 가치라든가 정책 노선에 대해서 어떤 이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소신을 밝혀왔다면은 그것이 이제 어떤 역할로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 문건 논란과 그로 인한 이제 사퇴 또 재판 이 이슈 외에는 그렇게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로부터 개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이제 피해를 봤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문제만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당 대표까지 있는 문재인 대표가 아주 뭐 성의를 들여서 영입했다라고 했을 때 그 역할이 과연 어떤 정치적인 역할, 그러니까 어느 지역구에 나가서 뭐 명망 있는 여당 후보와 뭐 대결하는 그런 롤을 바라고 영입을 했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어떤 그런 뭐 폭로나 네거티브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분야에서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주목을 받지 지역 문제는 별로 이렇게 크게 주목받을 것이 물론 이제 그게 그렇게 출마를 해서 그 부분의 어떤 뭐 판세나 흐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을 받겠습니다만. 마포갑은 지금 안대희 대법관이 그렇죠. 나간다고 한데고 야당의 노웅래 의원이 현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있는 곳이고요. 마포갑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이제 여야 간의 선거 구도로 볼 때 뭐 다른 지역을 가거나 아니면 또 비례대표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마 비례대표 쪽보다는 지역구 출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워낙 과거부터 그렇게 정치하고 싶어 하더니 그래서 그때부터 불순했던 건 아니냐 의도가라는 게 여권에서 좀 나온 비판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대선 캠프 때도 아까 말씀하신 그 네거티브 대응팀을 했었거든요.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요. 그때 대선 캠프에 있었던 그 인물들이 지금 야당의 인재 그 영입 풀이 돼서 야당으로 속속 가고 있습니다. 그때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었고요. 김종인. 그전에는 비상대책위원 했었다가 총선 때는 대선 때는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이상돈 정치쇄신 특위위원이었고요. 조응천 네거티브 대응팀.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 여야가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거죠. 그리고 이상돈 방금 나왔던 이상돈 교수라든지 김종인 위원장은 뭐 지난 대선 때 상당한 기여를 했던 인물이잖아요. 핵심이죠. 사실. 핵심 중에 핵심이었죠. 특히 뭐 김종인 위원장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경제 민주화를 어쨌든 상징적으로 여권의 어떤 아젠다를 선점할 수 있게 했던 인물인데 선거라는 게 잠깐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든지 인물이 다른 당에 가서 자신의 철학을 개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당장 그 대신 중요한 게 왜 이렇게 바꿨나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진보하게 판에 박힌 듯하게 뭐 현재 정권이 이렇게 잘못됐다 이런 거 말고 자신의 철학이 이러이러해서 지난번엔 이 A 캠프에 이제 기여를 했는데 시대가 바뀌고 이러이러하면서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다. 나는 이러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이 캠프에 가서 이제 돕는다 뭐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절차가 너무 가볍게 생략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건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야당은 뭐 찬반 논란이 있지만 계속 뭔가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역동성이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이런 것에서 그 소외되고 좀 잠잠한 그래서 내부에서 뭐 인재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표님? 지금 새누리당은 사실 지금 야당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어떤 새로운 뭐 변화라든가 뭐 새 확장에 나서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 계파 갈등 국면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물론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둘러싸고 이렇게 뭐 힘겨루기가 일단락이 됐지만 그래도 또 이후에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권한을 가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사실 새누리당은 지금 또 뭐 야당이 야권 내부에서의 주도권 싸움에 지금 일단 주력하는 것처럼 여당은 오히려 반대로 그 야당과의 어떤 전선을 어떻게 하면서 다음 총선을 치를 것인가, 이번 총선을 치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지금 내부에서 누구에게 좀 더 유리한 어떤 판을 만들 것인가, 이런 데 좀 더 집중하면서 서로 이 정치 자체가 좀 국민들의 관심사보다는 당내, 뭐 야권 내부의 어떤 문제로 자꾸 천착되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권 내부. 야권 내부와 여당 내부. 예, 예. 그 TK 목자의 결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최경환, 돌아온 최경환, 그리고 유승민. 헌법을 공부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요. 계속 헌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승자가 될까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그만둘 때 헌법 1조 1항을 얘기했죠. 그때 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건 1조 1항이고 이번에 얘기한 건 1조 2항이에요. 예.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건데 예. 뭐니 해도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과 1조 2항이 가장 중요하죠. 민주주의가 뭐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게 공화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공화정이 합친 게 대한민국의 정체인데 어떤 정치 정자죠 말하자면.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아마 유승민 원내대표의 1조 2항을 이번에 또 예를 든 거는 이제 최경환 의원의 이른바 그 진박 마케팅과는 아주 대비되는 그러한 자신의 어떤 그 외로운 입장이라든지 자신이 지향하는 철학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대비시키기 위한 그런 그 언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대표님은 상대적으로 여권 쪽 사정이 밝고 오랫동안 분석을 많이 해온 분인데 지금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진박하고 뭔가요? 진박의 반대말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진박의 반대. 진유라고 할까요? 뭐 예. 이 대결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구 시민들이 참 이 곤혹스럽다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대구라는 지역의 어떤 정서가 일반적으로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 발표를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40% 내외로 나올 때 대구 같은 경우는 뭐 60% 넘는 어떤 강한 지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 그러면 결국 대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결국 뭐 대통령을 좀 도울 수 있는 후보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적인 어떤 정서적인 문제와 그렇지만 결국 지역구의 어떤 국회의원을 뽑는 문제를 유권자들의 어떤 그 판단과 이런 것들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논리에 의해서 자꾸 편을 가르고 어떤 특정한 어떤 그룹들이 이렇게 형성돼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이런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들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정서적인 부분들이 충돌하면서 사실 굉장히 지금 뭐 여권 내부에서는 가장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그 총선을 통해서 어떻게 민심이 표출되느냐가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 다시 재선이 돼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뭐 이 진박 마케팅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뭐 유승민 의원과 어떤 그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낙선한다 이런 상황 자체가 향후 여당 내 어떤 그 권력 구도나 이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좀 분위기가 어떻답니까? 지금 대구 쪽에.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어떤 이제 여론 자체는 뭐 이렇게 진박 마케팅이 크게 먹혀들진 않는 분위기로 나오는 것이 아직 일반적인 현상 같습니다. 예. 예. 걱정스러운 게요. 여당의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거는 지나치게 진박 마케팅을 하게 된다면 글쎄 진박 마케팅이란 그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인용한다면 만에 하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진박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들이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그 정치적 부담이 그 떨어진 당사자들에게는 물론이겠지만 대통령한테 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진박 마케팅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뭐 이제 그 리스크를 무릅쓰고 하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뭐 이것이 당위적으로 옳다 그러다 차원 이전에 여권에도 대통령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진박의 반대말 제가 생각해봤는데 위박이겠죠, 위박. 진위를 구분한다 할 때니까 뭐 그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가짜박들. 예, 글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진박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이런 행태들은 이 지금 선거 초반이잖아요. 이제 뭐 기선을 잡기 위한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야말로 유권자들을 저는 너무 가볍게 보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역 의원들도 현재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나름 뭐 정치적으로 또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사람들과 정치 같이 하겠다라는 것도 나무랄 수는 없으나 그야말로 특정 후보의 낙선 운동처럼 비칠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같은 여권 내에 단순히 계파 갈등이라는 차원 이전에 그것을 넘어서 그것은 뭐 정치적으로
대단히 구태에 속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대통령한테도 만약에 이게 그 진박이 잘 안 된다면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부담이지만 간다는 거죠. 예. 지금 앞장서 나서고 있는 최경환 의원한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최경환 의원이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동안보다 수위를 높여서 발언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을 어느 정도는 확인을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닌가. 그 두 가지 저는 궁금증을 가졌거든요. 뭐 아무래도 일단은 뭐 명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만 이제 뭐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 발언이 이미 한참 전에 있었고 그 실제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 수석을 하신 분들이 대구에서 출마를 해서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뛰고 있는데 최경환 의원이 지금 이제 당으로 복귀하자마자 그 일선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라는 얘기는 글쎄 뭐 어떤 그런 뭐 교감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대통령이 있게 될 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 그런 게 아닌가. 그거를 지금 언론에서는 진방 마케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뭐 그런 다급함의 좀 표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당 전망해 보겠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거든요. 국민의당이 어쨌건 지금 하강세란 말입니다. 저희가 그 두 분을 포함해서 저희 YTN의 개건 해설위원들 그리고 이동우 부국장에게 국민의당 전망을 몇 가지 설문 문항을 드려서 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 문항은 사실 오늘 그 동아일보가 여러 다른 전문가들한테 했었던 그 문항을 저희가 차용했는데요. 그 질문을 드린 분들은 다 다른 분들입니다. 우선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박명호 교수는 비호남,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단위 연대 가능할 것이다. 양승함 교수는 호남 제외하고 연대 가능하다. 연대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신 거. 이동우 부국장은 역시 비호남권, 비공식적인 부분적 연대가 있지 않겠느냐. 호남 승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우세할 것이다. 더민주가 이길 것이다. 판단하기 어렵다. 엇갈렸고요. 3당 체제가 구축될까에 대해서 박명호 교수 가능하다. 양승함 교수 역시 가능하다. 이동우 부국장도 가능하다. 예상 의석수는 20석 내외, 20석 내외, 이동우 부국장은 25석 내외로 봤습니다. 자, 다음 두 분 더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인데요. 이상일 대표께서는 야권 연대 역시 비슷한 견해를 보이셨고요. 최창렬 교수님도 부분적 연대 가능. 호남 승자에 대해서는 이상일 대표는 일방적인 우위는 없겠지만 더민주가 우세할 것이다. 그리고 최창렬 교수님은 더민주 국민의당이 분점할 것이다. 3당 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엇갈렸습니다. 이상일 대표는 어렵다. 최창렬 교수님은 가능하다. 예상 의석수는 두 분 다 20석 내외로 보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보셨는지 먼저 최 교수님. 일단 우리 정치사에서 제3당이 죄송합니다. 제3당이 그렇게 성공한 적이 많지는 않아요. 네네. 14대 때, 15대 때 이제 자민련이 있었고 또 통일국민당이 14대 때 있었어요. 15대 때, 16대 때 이제 자민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들이 이제 자민련은 50석도 없고 또 17석도 없고 또 통일국민당 14대 때 31석까지 얻었었는데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대권 주자가 소멸되면서 같이 소멸됐거든요. 그래서 제3당의 성공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도 그런 관점에서 볼 땐 제3당 체제가 쉽지 않다고 봤으나 내년 대선 전까지는 최소한도 현재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내교섭단체가 20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도 총선 직후에는 지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체제로 된 이 정치 체제가 정당 체제가 최소한 제3당의 존재로 인한 3당 체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대표님은 20석 정도로는 보셨는데 또 3당 체제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물론 이제 국민의당이 창당을 해서 이미 3당 구도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제 3당 체제라는 것은 당이 3개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3개 정당, 그러니까 양당이 아니라 3당 이상이 어떤 정치적인 그 흐름 속에서 역할들이 비중 있게 역할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결국 총선 성적표를 예상할 때 예를 들어서 3당 체제가 가능하려면은 그러니까 여소야대 국면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몇 석을 얻든 간에 야권의 합이 여당을 앞설 수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이제 3당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위상이라든가 캐스팅 보트 역할들이 완성되는 것이지, 지금 같은 구조 내지는 거기서 오히려 더 새누리당이 더 지금의 의석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고 야당이 결국은 기존의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의석을 그냥 나눠 갖는 형태의 어떤 3당 구도라면은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3당 구도지만 내용면에서는 3당 구도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대권까지 봤을 때도 결국 야당 후보 간의 연대라는 변수는 남아 있겠지만 정치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의회 정치 내에서의 3당 구도 체제는 안착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두 분 다 20석 내외로 전망하셨는데 대략 그 지역구에서 몇 석 정도, 비례대표에서 몇 석 정도로 해서 그렇게 그 계산이 나온 겁니까? 그 지역구에서는 이제 호남이 지금 30석 아닙니까? 전남북 이제 광주까지 합쳐서 30석에서 한 10석을 좀 약간 넘는다고 보고 수도권은 사실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당이 상당히 이제 표를 나눠 갖게 되면요. 설령 이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표를 좀 가져온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대개 1000 내지 2000표 차이의 박빙인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그렇게 선주당이 어려울 거다. 그래서 10석 좀 넘고 나머지 6석에서 15석 정도 된다면 나머지는 비례대표 상당수의 그 정당 투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라는 정당 투표가 1인 2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20석 내외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봤습니다. 예, 이 대표님 짧게. 예. 지금 뭐 이제 기본적인 계산은 비례대표에서 한 5-6석 정도,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 한 15석 안팎 정도를 본 건데요. 이제 현재 그 수도권에서 사실상 이제 인재 영입난에 사실은 한계에 좀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 어떤 중량급 있는 인사들이 출마를 수도권에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현재 기존의 현역 의원들이 결국 얼마나 이제 생존율이 있을 것인가의 문제하고 또 비례대표 부분도 과거보다는 지금 이번에 선거법이 이제 확정되고 나면 의석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사실 찾아갈 수 있는 의석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20석이 만만치 않은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 분석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